성북동의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저택의 거대한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며 잘 가꾸어진 정원의 장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글프게 비를 맞고 있었다. 집안은 완벽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강소연은 왠지 모를 한기를 느끼며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박민준 도련님을 바라보았다. 5살 배기 아이는 레고 블록으로 성을 쌓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고요함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것은 빗소리와 아이가 블록을 맞추는 소리뿐이었다. 유진그룹의 후계자인 민준 도련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인지 혹은 늘 바쁜 아버지 박지훈 회장의 영향인지 아이는 좀처럼 떼를 쓰거나 응석을 부리는 법이 없었다. 서연은 그런 도련님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가사 관리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저택에서 아이의 유일한 친구이자 보호자였다. 서연 씨, 이것 좀 봐요. 성 꼭대기에 깃발을 꽂았어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작품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 멋지네요, 도련님. 아주 훌륭한 성이에요. 바로 그때였다. 정원 쪽으로 난 문 너머로 하얀색 승합차 한 대가 빗속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저택의 방문 차량은 모두 사전에 등록되는 시스템이었기에 낯선 차량의 등장은 불길한 신호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차를 유심히 살피는 순간 정원 담벼락의 덤불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튀어나왔다. 남자는 비에 젖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익숙한 동선으로 뒷문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경비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듯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민준을 향해 달려갔다. 도련님, 저와 함께 방으로 가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거실과 정원을 잇는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서연의 뒤로 숨었다. 남자의 눈은 오직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소란 피우지 말고 이리 와.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민준을 등 뒤로 감싸 안으며 남자를 노려보았다. 당신 누구야? 당장 여기서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남자는 서연의 경고를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민준의 팔을 잡아챘다. 아악 서연 씨, 아이의 비명이 저택을 울렸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 생각 하나만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녀는 남자의 팔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이 아인과 이 개자식아 놓으라고. 그녀는 평생 써본 적 없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남자를 핥히고 물어뜯었다. 남자는 당황한 듯했다. 일개 가사 관리인이 이렇게까지 저항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이 여자가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서연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민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잔인한 줄다리기 게임처럼 한 아이를 두고 두 사람이 끔찍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서연의 손톱이 남자의 소매를 찢고 그의 팔뚝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살점이 파이는 감각이 그녀의 손끝에 선명하게 전해졌다. 그 순간 남자의 팔꿈치가 서연의 턱을 강타했다. 눈앞이 번쩍이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비틀거렸지만 아이를 놓지 않았다. 민준은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다. 남자는 초조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품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은빛 칼날이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날카로운 섬광과 함께 서연의 왼쪽 어깨에 불타는 듯한 고통이 퍼졌다. 붉은 피가 유니폼 위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통증에 팔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연은 이대로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아들에게서 손떼 박지훈 회장이었다. 그는 출장에서 막 돌아온 듯 아직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채였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인 그의 눈에는 경악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남자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 찰나의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남자는 서연을 강하게 밀쳐냈다. 그녀는 민준을 품에 꼭 껴안은 채 뒤로 넘어졌다. 남자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정원문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얀 승합차의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복면의 남자가 그를 안으로 끌어당겼다. 차는 타이어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빗속으로 사라졌다. 순식간에 저택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연의 거친 숨소리와 피 묻은 그녀의 블라우스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민준의 울음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다. 20분 후 박 회장의 거실은 경찰들로 북적였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사라졌고 경찰들은 저택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었다. 서연은 소파 끝에 앉아 떨고 있었다. 저택의 개인 간호사가 급하게 붕대를 감아준 왼쪽 팔은 여전히 욱신거렸다. 진정제를 맞고 위층에서 잠든 민주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은 듯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방금 전의 끔찍한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만 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이를 잃었을지도 몰라요. 나이든 형사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당신이 아이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위층에서 박지훈은 민준의 방문 앞에서 주먹을 쥔 채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턱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 서연이 마치 새끼를 지키는 암사자처럼 남자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피를 흘리면서도 공포에 떨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아이를 놓지 않았다. 그때 서재에서 그의 동생 박지석 전무가 나왔다. 방금 얘기 들었어, 형.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민준이는 괜찮아. 지훈이 낮게 읊조렸다. 지금은 자고 있어. 지석은 형에게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음모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믿을 수가 없군. 형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형은 지금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어. 회사, 이 저택, 그리고 민준이까지. 너무 위태로워 보여. 지훈은 눈을 가늘게 뜨며 동생을 돌아보았다. 요점이 뭐야? 지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때가 됐다는 거야. 나는 계속 여기 있었고 회사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내가 운영을 맡을게. 형은 아버지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줄게. 지훈의 입에서 단호한 대답이 튀어나왔다. 안 돼. 그 한마디는 날카롭고 즉각적이었다. 지석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는 거야. 내 회사야, 지석아. 맨손으로 내가 직접 일군 곳이야. 돕고 싶다면 얼마든지. 하지만 회사를 넘겨주지는 않아. 지석의 턱이 경직되었다. 그의 미소는 쓰라린 냉소로 변했다. 아직도 날 못 믿는군. 이 모든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훈은 차갑게 대꾸했다. 신뢰는 얻어내는 거야.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지석은 한 발짝 물러서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뒤돌아
복도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복도에서 막 나온 서연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녀는 어깨의 상처에 달 새 수건을 들고 리넨 벽장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전부 들어버렸다. 지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의 눈은 서연의 눈과 마주쳤다. 이 어린 쥐새끼가. 그가 경멸적으로 내뱉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수건을 더 꽉 움켜쥐었다. 전무님 엿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복도를 울렸다. 채찍 소리 같았다. 지석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서연은 반바퀴 돌며 비틀거렸고 간신히 벽에 몸을 기대 균형을 잡았다. 감히 날 염탐해 이 빌어먹을 하녀가. 그가 으르렁거렸다.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그때 위층에서 박지훈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지석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는 계단을 달려 내려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물러서. 지금 무슨 짓이야? 지석이 소리쳤다. 이 여자가 엿듣고 있었다고. 상관없어. 다시는 이 여자에게 손대지 마. 절대로.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석의 얼굴은 분노로 뒤틀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팔을 거칠게 뒤로 잡아당겼다. 그 순간 그의 소매가 살짝 들려 올라가면서 서연은 무언가를 보고 말았다. 그의 팔뚝에 있는 비스듬하고 들쭉날쭉한 붉은 상처. 긁힌 자국이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너무나 익숙했다. 너무나. 그것은 그녀가 공격자의 팔에 남겼던 상처와 같은 위치 같은 각도였다. 싸움 중에 그녀의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던 감각.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지석이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지석은 그녀가 자신의 팔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천천히 소매를 내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지훈은 그녀를 보호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가. 지훈이 계단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밤은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지석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심장이 망치처럼 세차게 울렸다. 뺨은 얼얼했고 어깨는 욱신거렸지만 그런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그 상처, 그 순간, 그 눈빛. 설마 박지석이 이번 납치 사건의 배후란 말인가?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말이 되었다. 고장난 CCTV, 갑작스러운 회사 경영권 요구, 그리고 이제는 저 상처까지. 그날 밤 강서연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박지석 전무의 팔뚝에 선명했던 붉은 상처가 아른거렸다. 그 상처는 단순한 긁힌 자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과 탐욕, 그리고 끔찍한 음모를 증명하는 낙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악의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박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하지만 증거라고는 자신의 기억뿐이었다. 유진그룹의 막강한 전무이사를 일개가사 관리인의 말만 듣고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오히려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며 쫓겨나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졸랐다. 하지만 민준 도련님의 겁에 질렸던 얼굴을 떠올리면 이대로 침묵할 수 없었다. 그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자가 바로 지척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박 회장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어도 진실을 밝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산에서 알고 지내던 김 형사였다. 다음날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밤새 새로 고용된 경호원들이 집 안팎을 순찰했고 모든 창문에는 새로운 보안 센서가 부착되었다. 저택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는 요새가 되었지만 서연은 진짜 위협이 내부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박지훈 회장은 아침 식사 자리에도 내려오지 않고 서재에서 밤을 사운 듯했다. 그는 마치 감정을 지운 기계처럼 일에만 몰두했다. 서연이 차를 가져다 주었을 때 그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수고했어. 민준이 잘 부탁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낸 직원으로만 대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서 느껴지는 거리감에 가슴이 시렸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 자신이 비밀리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 그녀는 휴가를 핑계로 외출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는 곧장 시내로 나가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김진태입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김 형사님 저예요. 부산에서 강서연.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다. 서연 씨,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서울에는 어쩐 일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그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박지석 전무와 그 팔의 상처에 대해서 김 형사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 씨, 이건 아주 심각한 주장이야. 박 전무라면 유진그룹의 실세인데. 확실한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제 목숨을 걸 수 있어요, 형사님. 제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알아봐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형사님밖에 없어요. 김 형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 부산에서 서연의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끈질기게 진실을 파헤치려 노력했는지를 기억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았어. 하지만 이건 공식적인 수사가 아니야. 들키면 나도 위험해져. 그러니 서연 씨도 절대 티 내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걸로 연락해. 그가 보안 유지가 되는 개인 번호를 알려주었다. 서연은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전화를 끊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연기자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박지석 전무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그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는 듯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의 미세한 변화들이 보였다. 그는 부쩍 통화가 잦아졌고 통화를 할 때면 항상 다른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리를 피했다. 서재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와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민준 도련님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박 회장과 박 전무의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은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돼. 이번 일로 주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 형 혼자서는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건데.
내가 나서야 한다는 거야. 형은 잠시 뒤로 물러나서 민준이 곁을 지켜. 회사는 내가 안정시킬 테니. 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 아들 목숨을 위협한 놈들을 잡는 게 먼저다. 회사 따위는 그 다음이야. 서연은 책을 든 채로 얼어붙었다. 박 전무는 민준을 위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김 형사에게 전송했다. 며칠이 흐르고 서연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김 형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녀의 의심이 틀렸던 걸까? 어쩌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진동으로 해둔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김 형사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나야. 서연 씨, 짐작이 맞았어. 김 형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박지석 전무 뒤가 아주 구려. 몇 년 전부터 유령 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어. 그리고 최근에 거액의 돈이 몇몇 전과자들 계좌로 흘러 들어간 걸 확인했어.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 전과자들이 혹시 김 형사가 말을 이었다. 그래, 그중 한 명이 얼마 전 폐차된 흰색 승합차의 소유주였어. 납치 미수 사건 당일 그 차가 박 전무의 별장 근처 CCTV에 찍혔고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의 끔찍한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심장을 옥죄어왔다. 자신의 고용주 자신이 돌보는 아이의 삼촌이 바로 그 모든 비극을 계획한 악마였다는 사실. 서연 씨,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건 단순한 납치 미수가 아니야. 그룹 전체를 삼키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야.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당신이 서게 될지도 몰라. 놈들은 당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절대로 경계를 늦추면 안 돼. 김 형사의 경고를 마지막으로 전화는 끊겼다. 서연은 차가운 타일 벽에 몸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가사관리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선 증인이자 다음 목표물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김 형사와의 통화 이후 강서연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때를 기다렸다. 그녀와 김 형사는 위험을 무릅쓴 계획을 세웠다. 박지석 전무를 대중 앞에서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장소에서 무너뜨리기로 한 것이다. 그 무대는 바로 유진그룹의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 열리는 박 회장 일가의 공식적인 가족 만찬회였다. 외부에는 굳건한 가족애를 과시하고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는 이 위선적인 행사가 그의 가면을 벗길 최적의 장소였다. 만찬 당일 성북동 저택은 수많은 손님들로 붐볐다. 재계의 거물들 정치인들 그리고 박씨 일가의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도자기와 은식기들이 눈부시게 빛났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지만 그 웃음소리 이면에는 유진그룹의 미래에 대한 의심과 호기심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한여복을 입은 채 묵묵히 손님들의 잔을 채우며 그들 사이를 오갔다. 박지훈 회장은 완벽한 주인의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분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철하고 위험 있는 그룹의 총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반면 박지석 전무는 자신감에 넘쳐 보였다. 그는 형을 대신해 손님들을 챙기며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은밀한 조소와 경멸을 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저 미천한 하녀일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만찬이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약속대로 김 형사가 도착했다. 그는 서연의 먼 친척인 척 수수한 양복 차림으로 저택에 들어섰다. 서연은 그를 안쪽의 작은 테이블로 안내하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준 도련님의 순수한 얼굴과 어깨에 남은 흉터의 통증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제는 끝내야 할 시간이었다. 박 회장의 오랜 사업 파트너가 건배를 제의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진그룹의 무궁한 발전과 박 회장님 일가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이들이 잔을 높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들고 있던 와인병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만찬장의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일개 가사 관리인이 감히 이 신성한 자리에 끼어들다니.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서연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서연은 그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모든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귀한 손님 여러분. 이 축복된 자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끔찍한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연은 자신의 어깨를 가리켰다. 며칠 전 민준 도련님을 지키다 제 어깨에 상처가 났습니다. 괴한의 칼에 찢긴 상처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그 괴한은 도망쳤지만 저는 그에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 손톱으로 그의 팔뚝을 깊게 핥히었으니까요. 서연의 시선이 천천히 박지석 전무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바로 저기 계신 박지석 전무님의 팔에 있는 상처와 똑같은 상처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석에게로 쏠렸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 여자가 미쳤군. 어디서 소설을 쓰고 있어 형 저 여자가 형의 동정을 사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모양인데 단단히 속고 있는 거야.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다. 역시 돈을 노린 것이었군. 어쩐지 하녀가 너무 나선다 했어. 지석은 의기양양하게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의 팔뚝에는 희미하게 아물어가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그래, 상처 있다. 며칠 전 정원에서 가지치기를 하다가 긁힌 상처지. 이걸 가지고 날 범인으로 몰아가겠다.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군.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용히 앉아있던 김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김진태 형사입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김 형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늘어놓았다. 박지석 전무님 정원 가꾸기가 취미인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유령 회사를 설립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전과자들에게 송금하는 것도 취미이신가요? 그는 납치 미수에 사용된 흰색 승합차 사진과 그 차가 박 전무의 별장으로 들어가는 CCTV 사진을 테이블 중앙에 던졌다. 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건 전부 조작이야. 내 놈들이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작이야.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형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납치범으로 고용되었던 남자들의 자백이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박 전무님이 시켰습니다. 회장님을 압박해서 경영권을 빼앗으라고.
박지훈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을 불렀다. 지석아, 이게 사실이냐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그 순간 박지석의 모든 위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서 이성이 사라지고 광기 어린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하하, 그래, 내가 했다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형은 언제나 그랬어. 언제나 형이 먼저였지. 아버지의 사랑도 회사의 자리도 모든 걸 형이 독차지했잖아. 나는 언제나 형의 그늘에 가려진 인격 인간이었어. 나는 내 몫을 되찾으려고 했을 뿐이야. 그의 고백에 장내는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래서 민준이를 해치려고까지 했단 말이냐. 지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그 녀석은 그냥 수단일 뿐이었어. 조금 겁만 주면 형이 무너질 줄 알았지. 그리고 거의 성공했는데. 저 빌어먹을 한여년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 형사의 신호를 받은 제복 경찰들이 만찬장으로 혀들어왔다. 그들이 지석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이건화 난 유진그룹의 박지석이야. 감히 누굴 건드려. 그는 발버둥 치며 끌려나갔다.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저택의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박지석이 끌려나간 뒤 화려했던 만찬장에는 무덤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손님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박지훈 회장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갔다. 차갑게 식어버린 최고급 요리들과 반쯤 채워진 와인 잔들이 처참하게 무너진 가족의 비극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모두가 떠나고 텅 빈 만찬장에는 박지훈과 강서연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박 회장은 테이블 상석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동생이 앉아있던 빈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유진그룹의 총수는 그곳에 없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듯 공허한 눈빛을 한 남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 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 동생이야. 내 피를 나눈 동생.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찢어졌다. 내가 태어나던 날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동생이 생겼다고 기뻐하셨지. 내가 자전거를 가르쳐줬고 첫 넥타이를 매주었어.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아들을,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어. 난 이제 어디서부터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었는지도 모르겠어. 서연의 가슴이 아파왔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냅킨을 조용히 그의 앞에 놓았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전무님은 피보다 탐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건 회장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회장님을 저버린 그분의 실패입니다. 박지훈은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은 참 쉽군. 서연은 인정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민준 도련님께는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빠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민준의 이름이 나오자 박지훈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는 등바디에 몸을 기댄 채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제기랄 5살짜리 아이에게 삼촌이 널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세상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믿는 아이입니다. 그 꿈을 조금 더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잠시 동안 벽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채웠다. 이윽고 박지훈은 지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그날 밤 이후 저택은 보이지 않는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박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언론은 연일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추악한 스캔들을 대서특필했다. 저택의 정문 앞은 진실을 요구하는 기자들로 24시간 장사진을 쳤다.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민준 도련님이 이 끔찍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러다 자신의 방문 아래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표도 주소도 없었다. 그저 투박한 글씨체로 강서연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박지석은 무너졌지만 우린 아직이다. 살고 싶으면 입 다물어라.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박지석에게는 공범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유로운 몸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박 회장의 서재로 달려갔다. 며칠 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다시 차갑고 날카로운 총수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가 쪽지를 내밀자 그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 그는 즉시 김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1시간 뒤 저택에 도착한 김 형사는 쪽지를 살피며 말했다. 글씨체와 사용하는 어휘로 보아 전문적인 해결사가 보낸 경고 메시지 같습니다. 박 전무가 고용한 하수인들 외에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뒤를 봐준 자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김 형사의 수사팀은 박지석의 통화 내역과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잠복과 탐문 끝에 마침내 용의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최철웅이라는 자입니다. 김 형사가 최철웅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사진 속 남자는 날카로운 눈매와 뺨을 가로지르는 흉터를 가진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인상이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지금은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재벌가의 더러운 문제들을 처리해주는 해결사입니다. 박 전무가 그에게 거액의 성공 보수금을 약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회장이 주먹을 쥐었다. 그놈은 지금 어디에 있지? 김 형사는 다른 사진 한 장을 더 꺼내 보였다. 저택 근처의 교통 CCTV에 찍힌 사진이었다. 아직 서울에 있습니다. 어젯밤 이 차가 저택 주변을 배회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최철웅이 운전석에 앉아 이쪽을 노려보는 듯한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가 이렇게나 가까이에 있었다니. 김 형사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표는 이제 돈이 아닐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증인 바로 서연 씨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그 순간 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을 가로막듯 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 누구도 이 여자를 건드릴 수 없어. 내가 반드시 지킬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을 단순한 직원 이상으로 생각하는 강한 책임감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싸움의 국면은 완전히 바뀌었다. 내부의 배신자는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잔인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의 적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갈며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저택의 높은 담장은 더 이상 안전한 보호막이 아니었다. 최철웅의 존재가 드러난 이후
성북동 저택은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경호 인력은 2배로 증원되었고 저택의 모든 출입문은 24시간 감시 체제에 들어갔다. 박지훈 회장은 강서연이 단 한순간도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가 민준 도련님의 방에 있을 때조차 그는 복도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곤 했다. 그의 과도한 보호는 서연의 숨을 막히게 했지만 그녀는 그의 불안을 이해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동생의 배신과 회사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위협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나날이 수척해지고 날카로워졌다. 회사에서는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다. 떠나기 전날 밤 박 회장은 서연을 서재로 불렀다. 내일 오전에 이사회에 가야 해. 3시간 정도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민준이와 함께 집 안에만 있어. 절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가까웠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도련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이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지켜. 제발.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느끼는 엄청난 압박감과 진심 어린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박 회장이 떠난 저택은 유령의 집처럼 고요했다. 민준 도련님은 점심을 먹고 낮잠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며칠째 계속된 극심한 긴장감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창밖의 가을 햇살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여 이 숨막히는 현실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딱 5분만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그녀는 정원이 보이는 뒷문으로 향했다.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안전해 보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괜찮을 거라고 되뇌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섰다. 시원한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계절이 바뀌었음에도 정원의 장미들은 여전히 붉은 꽃잎을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시든 꽃송이 하나를 잘라내기 위해 몸을 숙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의 머리털이 쭈뼛 서는 듯한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다. 부드럽지만 의도적인 소리가 정원 울타리 너머의 덤불 속에서 들려왔다. 서연은 손에 정원 가위를 쥔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기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소리가 난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순간 덤불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큰 키에 다부진 어깨뺨을 가로지르는 흉터. 차가운 강철 같은 눈빛.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 최철웅이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가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손에 쥔 가위를 휘둘러 그의 팔을 공격했다. 그는 짧은 신음을 흘렸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의 강철 같은 손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으로 비틀자 정원 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다. 조용히 있으라고 경고했을 텐데.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서연은 발버둥치며 그의 옷자락을 핥히었다. 첫 번째 습격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칼, 그리고 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와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다시는 그 아이를 건드릴 수 없어. 그녀가 침을 뱉듯 쏘아붙였다. 최철웅은 그녀를 정원의 돌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척추를 따라 찌르는 듯한 고통이 퍼져나갔다. 그가 팔로 그녀의 목을 눌러 숨을 끊었다.
이번엔 꼬마가 필요 없어. 말이 너무 많은 하녀만 조용히 시키면 되거든. 서연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무릎을 올려 그의 갈비뼈를 찼다.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잠시 힘을 푸는 순간 그녀는 그를 밀쳐내고 간신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김 형사님. 그녀의 비명은 정원을 찢고 저택 너머까지 울려 퍼졌다. 거의 즉각적으로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육중한 발소리가 들렸다. 담장 너머의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형사가 권총을 빼든 채 나타났다. 경찰이다 그 여자에게서 떨어져 최철웅은 야생동물 같은 눈으로 돌아보았다. 그는 서연을 옆으로 밀쳐내고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도망치기 시작했다. 김 형사가 그의 뒤를 쫓았다. 두 남자는 울타리를 부수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부러지는 나뭇가지 소리가 어지럽게 울렸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한 손으로는 멍든 목을 감싸 쥐었다. 그녀가 테라스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순간 박 회장의 차가 저택 진입로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리며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서연 씨, 무슨 일이야? 그녀는 힘없이 숲 쪽을 가리켰다. 최철웅, 그가 여기 왔었어요. 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맙소사. 몇 분 뒤 김 형사가 찢어진 셔츠 차림으로 돌아왔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놓쳤습니다. 제기랄 짐승처럼 빠르더군요. 박 회장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놈이 어디까지 접근했었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너무 가까이요. 그날 밤 저택은 계엄령이 선포된 듯했다. 보안 요원들이 곳곳을 순찰했고 동작 감지 센서 등이 구석구석을 밝혔다. 박 회장은 서재에서 위스키 잔을 든 채 앉아 있었다. 김 형사에게 전해 들은 상황을 되새기는 듯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놈이 당신을 노리고 왔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이번엔 민준이가 아니라 당신을. 당신이 계속해서 장막을 걷어내고 있었으니까.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맹렬했다. 내 아들을 위해, 나를 위해 당신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렸어. 그런데 나는 당신을 혼자 내버려 뒀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박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 하지만 오늘 밤. 맙소사. 서연 씨, 당신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필사적으로 이 가족을 지켜왔어.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덮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이곳의 닻은 여전히 회장님이십니다. 하지만 닷도 쇠사슬이 필요하고 쇠사슬은 여러 개의 고리가 모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 주는 거죠. 잠시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벽난로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 위로 춤을 추었다. 이윽고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최철웅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를 억지로 끌어내야 해. 당신이 내 동생의 가면을 벗겼던 것처럼 그놈도 세상에 드러내야만 해.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 밑바닥에서는 꺼지지 않는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럼 덫을 놓쳐. 그리고 그가 나타나면 이번에야말로 끝을 내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의 서재는 전쟁지휘본부처럼 변해 있었다. 저택의 설계도와 주변 지도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김 형사는 밤새 분석한 최철웅의 예상 이동 경로와 은신 가능 장소들을 짚어가며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비관적이었다.
그는 유령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 한 그는 어둠 속에서 계속 우리를 지켜볼 겁니다. 그가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 형사의 시선이 조용히 서 있던 강서연에게 향했다. 우리가 그에게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져줘야 합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은 박지훈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절대 안 돼. 내 집에서 내 사람을 미끼로 쓸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서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의 격한 반응에 김 형사와 서연은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을 내 사람이라고 칭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울렸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이것은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민준 도련님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공포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도련님은 평생 그림자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야만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라 이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전사였다. 박지훈은 그녀의 얼굴과 김 형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턱 근육이 경직되었다. 잠시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마침내 그는 패배를 인정한 듯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하도록 하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 서연 씨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만약 그녀에게 머리카락 하나라도 잘못되면 당신들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은 김 형사를 향한 서늘한 경고였다. 그날 저녁 작전은 개시되었다. 계획은 지난번 최철웅이 그녀를 덮쳤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해질녘 서연은 혼자 정원을 산책할 것이고 저택의 문들은 마치 방심한 것처럼 열려있을 터였다. 김 형사와 그의 팀원들은 정원 곳곳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박 회장은 서재 창가에 서서 귀에 꽂은 초소형 수신기를 통해 모든 상황을 들으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주먹은 창틀이 부서져라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다. 서연은 평상시 입던 간편한 원피스 차림으로 돌계단을 내려갔다. 지는 해의 마지막 빛을 받은 장미들이 애처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 향기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다. 그녀는 일부러 숨을 고르게 쉬려 노력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민준 도련님을 위해, 회장님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그녀는 정원 중앙의 분수대에 다다랐다. 물이 부드럽게 넘실거리는 소리가 세상의 유일한 소리인 듯 고요했다. 바로 그때였다. 자갈 위를 밟는 부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몸을 굳혔다. 최철웅이 그림자가 형태를 갖추듯 울타리 너머에서 나타났다. 그의 흉터진 얼굴이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경고를 무시하다니 정말 어리석군 하녀. 입 닫는 법을 배울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녀의 심장이 천둥처럼 울렸지만 그녀는 자리를 지켰다. 박지석의 돈 뒤에 숨어서 아이들이나 위협하는 당신 같은 겁쟁이에게 배울 건 없어. 날 원해. 난 여기 있어.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서 칼날이 희미하게 빛났다. 용감한 척하는군. 하지만 용감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을 뿐이야. 서연은 김 형사의 팀이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목소리를 안정시키며 크게 말했다. 재밌네요. 당신 팔에 난 그 상처는 다르게 말하던데요. 기억나요? 최철웅 씨, 내가 민준 도련님을 지키려다 당신을 할퀴었던 거, 그 상처가 당신과 박지석을 잇는 증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당신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그의 얼굴이 어둡게 변했다. 내년이 뭘 안다고 짓거려.
그가 달려들려던 순간 밤의 정적이 폭발했다. 경찰이다, 무기 버려. 김 형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정원 곳곳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터져 나와 대낮처럼 주위를 밝혔다. 최철웅은 욕설을 내뱉으며 몸을 돌려 정문 쪽으로 뛰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창문 너머로 박 회장이 유리를 두드리며 그녀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보였다. 최철웅은 울타리를 베어내며 도망치려 했지만 양쪽에서 경찰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경고용 총성이 밤하늘을 갈랐다. 최철웅은 순간 멈칫하더니 분노에 찬 눈으로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내가 무너지면 너도 함께 간다. 그가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몸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김 형사가 옆에서 최철웅을 덮쳤고 두 남자는 분수대 안으로 처박혔다. 물이 사방으로 높이 튀어 올랐다. 칼이 돌바닥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어 정원 반대편으로 던져버렸다. 김 형사는 최철웅을 제압한 채 수갑을 외쳤다. 두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그의 손목에 차가운 강철 수갑을 채웠다. 최철웅은 물에 젖은 채 포효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들었어. 유진그룹은 무너질 거다. 모든 인간에겐 가격표가 붙어있기 마련이지. 그의 외침은 섬뜩한 예언처럼 들렸다.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마침내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차가운 분수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박 회장이 저택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다. 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를 만지는 것조차 두려운 듯 손을 허공에 띄운 채 물었다. 서연 씨 다친 데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두려움에 목이 타들어갔지만 그녀는 대답했다. 아니요. 이번에는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찾아 단단히 움켜쥐었다. 맹세하지. 다시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서연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건 위험이 아니었어요. 정의였죠. 이제 민준 도련님이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게 됐어요. 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간신히 눈물을 참아냈다. 당신은 내게 안전 이상의 것을 줬어. 사람에 대한 그리고 충성심에 대한 믿음을 다시 줬지. 내 동생이 몇 년 전에 훔쳐가 버렸던 바로 그 믿음을. 김 형사가 다가왔다. 그는 물에 흠뻑 젖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끝났습니다. 녹음도 됐고 증거도 확보했고 신병도 확보했습니다. 최철웅은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며칠 동안 그녀를 옥죄던 긴장이 마침내 풀려나갔다. 그녀는 박 회장을, 김 형사를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최철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위층에서 잠들어 있을 민준을 생각했다. 괴물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었는지 전혀 모른 채. 그럼 끝난 거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박 회장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아니, 이제 더 나은 것의 시작이야. 정원은 다시 고요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장미들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은 기어코 스며들 수 있다는 증거였다. 최철웅이 체포된 다음 날 아침 잿빛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성북동 저택의 공기는 역설적으로 가볍고 평온했다. 정원의 장미들은 지난밤의 사투로 몇 송이 짓밟혔지만 여전히 꿋꿋하게 서 있었다. 강서연은 붕대를 감은 목을 스카프로 가린 채 민준 도련님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있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잘거리며 팬케이크를 먹었다. 모든 악몽이 끝났다고, 이제는 정말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고 싶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신기루처럼 짧았다. 아침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유진그룹 스캔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박지석과 최철웅이라는 두 명의 명확한 악당이 사라지자 언론과 대중은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스포트라이트는 정확히 강서연을 향했다. 그녀의 이름이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두 가지 극단적인 서사로 나뉘어 대중에게 소비되기 시작했다. 어떤 언론은 그녀를 현대판 신데렐라로 묘사했다. 평범한 가정부였던 그녀가 재벌가의 후계자를 2번이나 구출한 영웅담은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용기와 충성심을 칭송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그녀는 순식간에 의로운 서민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소박했던 과거와 가족 이야기까지 미담으로 포장되어 신문에 실렸다. 하지만 동시에 더 어둡고 추악한 이야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그녀를 꽃뱀 혹은 기회주의자로 몰아갔다. 그들은 그녀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슬픔에 잠긴 재벌 총수를 유혹하기 위해 스스로 영웅담을 연출한 것은 아닐까? 그녀의 모든 행동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는 아니었을까? 이러한 의혹은 한국 사회의 깊은 계급 갈등과 편견을 자극하며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다. 한여의 반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했다. 서연은 더 이상 평범한 개인이 아니었다. 기자들이 부산의 고향집까지 찾아가 늙은 부모님을 괴롭혔고 그녀가 졸업한 학교와 예전에 일했던 식당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모든 과거가 대중의 심판대 위에 올려졌다. 저택의 동료들마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어떤 이들은 경외심을 보냈지만 어떤 이들은 노골적인 질투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녀는 이제 집 안에서조차 고립되어 갔다. 이러한 혼란은 유진그룹의 죽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회장 동생의 경영권 찬탈 시도에 이어 이제는 회장의 사생활 문제가 그룹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박지훈은 성난 이사들 앞에 서야 했다. 한 원로 이사가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그룹의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저 여자 한 명 때문에 그룹 전체가 가십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라는 단어에는 그녀를 해고하라는 차가운 압력이 담겨 있었다. 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하고 내 동생의 배신을 밝혀낸 사람이 이제는 정리해야 할 골칫거리라는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서연 씨는 유진그룹의 은인입니다. 나는 내 은인을 내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이자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회사 일에나 집중들 하시오. 그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이사들의 불만 가득한 시선은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인터넷 기사들을 읽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댓글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돈 보고 접근한 게 뻔하지. 저런 여자가 영부인 행세하는 꼴은 못 보겠다. 분명 짜고 친 고스톱일 거야. 그녀는 육체적인 위협 앞에서는 용감했지만 이 보이지 않는 비난과 멸시의 화살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신 때문에 더 큰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서재에서 가져온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보고 있던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거칠게 그것을 빼앗아 덮어버렸다.
이런 쓰레기 따위는 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인걸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제가 회장님과 도련님께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이 가족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제가 떠나는 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눈을 피하지 못하도록 몸을 돌려세웠다. 떠나다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 그의 눈빛은 맹렬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할 거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똑똑히 알게 만들겠어. 당신은 절대 내 곁을 떠날 수 없어. 그의 단호한 선언은 위로라기보다는 차라리 절박한 외침에 가까웠다. 그는 이 싸움에서 그녀마저 잃을 수 없다는 듯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박지훈은 강서연이 서서히 부서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문을 읽지도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았다. 하지만 세상의 비난은 벽을 뚫고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그녀의 영혼을 핥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말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었다. 행동이 필요했다. 그는 세상이 그녀의 이야기를 제멋대로 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일주일 뒤 국내 최대 규모의 자선 갈라 행사가 열렸다. 매년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여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을 과시하는 자리였다.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바로 그곳. 박지훈은 그곳을 자신의 전쟁터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에게 함께 가야 한다고 통보했다. 서연은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안 됩니다, 회장님. 그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단호했다. 불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불길을 잡으려는 거야. 당신이 내 곁에서 이 모든 걸 견뎠듯이 이제는 내가 당신 곁에서 세상과 맞설 차례야. 그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드레스를 그녀에게 건넸다.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이 흐르는 짙은 남색의 드레스였다. 갈라 행사의 밤 두 사람이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홀 안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경멸, 조소, 그리고 약간의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그 가정부라지. 정말 회장을 홀리긴 홀렸나 보군. 저런 공식 석상에까지 데리고 나오다니. 유진그룹도 이제 끝이야. 총수가 저렇게 분별력이 없어서야. 서연은 수백 개의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에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지훈의 단단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개 들어. 당신이 누군지 결정하는 건 저들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행사의 연설 순서가 되었을 때 주최 측은 박지훈 회장을 무대 위로 초대했다. 그는 유진그룹의 이름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약속한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다. 모두가 그가 그룹의 비전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의례적인 연설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잠시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홀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의 깊은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저희 가족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또 제멋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첫마디에 장내가 술렁였다. 제 동생은 제 아들을 해치려 했고 제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저는 총수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무력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구한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단 옆쪽에 서 있던 서연을 향해 손짓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바로 저기 있는 저 여인이었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강서연 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 아들을 2번이나 구해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피를 흘렸고 자기보다 2배는 큰 남자들과 망설임 없이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거짓과 비난이 그녀를 음해하려 할 때도 그녀는 묵묵히 제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졌다. 세상은 그녀를 제 집의 하녀라고 부릅니다. 신분 상승을 노리는 야심가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이분은 우리 집의 고용인이 아닙니다. 이분은 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폭탄처럼 홀 안에 터져 나왔다. 여기저기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지훈은 말을 이었다. 그러니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강서연 씨의 자리를 의심하고 그녀의 충성심을 모욕하는 것은 바로 저와 유진그룹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결정하는 것은 피나 재산 혹은 지위가 아닙니다. 바로 충성과 용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잊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연설이 끝나자 홀 안에는 잠시 동안 오글루시틸나의 티시나 차릴라. 이윽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망설이듯 시작되었지만 이내 홀 전체로 번져나갔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지훈은 분명히 세상에 선전포고를 했다. 서연은 얼어붙은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공개적인 인정을, 이렇게나 맹렬한 보호를 단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었다. 박지훈이 그녀 곁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간신히 속삭였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 필요했어.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쌌다. 진실은 거짓보다 더 큰 목소리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 그날 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당당히 자리를 지켰다. 몇몇 기업 총수들과 정치인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그의 결단력에 존경을 표했다. 물론 그들 뒤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2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악몽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서연은 저울의 추가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비난과 공포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무언가의 편으로.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쩌면 정말로 이곳에 속할 수 있을지도 몰라. 박지훈의 공개적인 선언은 세상을 둘로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강서연의 충성심에 감동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동시에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바로 계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그의 선언은 그 벽을 신성하게 여기는 자들의 심기를 정통으로 건드렸고, 그들의 분노는 예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질서의 파수꾼이라 칭하는 극우 단체가 이 사건의 중심에 섰다. 그들은 신분 질서를 어지럽히는 강서연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그녀를 향한 공개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유진그룹 본사와 성북동 저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수준이었다. 그들은 하녀는 하녀답게 신분 상승 꿈꾸는 꽃뱀을 몰아내자 와 같은 경멸적인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증오와 혐오의 외침에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박지훈은 그녀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치고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다. 시위는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다. 그들은 저택의 대문에 계란과 오물을 던졌고 서연의 사진을 불태우는 퍼포먼스까지 벌였다. 밤에는 익명으로 저택에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인터넷에는 그녀에 대한 살해 협박글까지 올라왔다. 경찰이 24시간 저택을 경비했지만 위협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갔다. 어느 늦은 밤 정원 한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박 회장이 아내를 위해 만들었던 아름다운 장미 온실이 화염에 휩싸인 것이다. 불은 순식간에 번져나가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소방차가 출동하고 경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서연은 잠에서 깬 민준을 품에 안고 망연자실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온실의 벽에는 검은 스프레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들의 광기가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날 이후 박지훈은 민준과 서연을 데리고 해외로 피신할 것까지 심각하게 고려했다. 하지만 서연이 반대했다. 여기서 도망치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들의 증오가 옳았다고 인정하는 셔이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불타고 있는 온실의 불꽃보다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결의에 박지훈은 결국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광기는 최악의 형태로 폭발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순간 저택의 모든 불이 일순간에 꺼졌다. 정전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외부에서 전력 공급선 자체를 끊어버린 것이다. 저택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복도에서 박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그녀가 방문을 열자마자 아래층에서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침이 비었다. 그들은 이 폭풍우를 틈타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박지훈이 서재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민준이에게 가 그는 소리쳤다. 서연은 민준의 방으로 달려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방 안의 비밀스러운 대피 공간으로 향했다. 문을 잠그기 직전 그녀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격렬한 몸싸움 소리와 박지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갈등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과 그를 혼자 둘 수 없다는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도련님, 잠시만 여기에 계세요. 아무리 무서워도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제가 아버님을 구해올게요.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문을 잠근 뒤 다시 어두운 복도로 나섰다. 아래층 거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복면을 쓴 남자 3명이 박지훈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한 놈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그의 팔을 내리쳤다. 박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은 벽에 장식되어 있던 무거운 청동 조각상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기회를 엿보았다. 한 남자가 박지훈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다가서는 순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나머지 두 남자가 놀라 돌아보는 사이 박지훈은 떨어진 권총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댄 채 남은 침입자들과 대치했다. 더 이상 총수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이자 파트너였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침입자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박지훈과 서연은 그들이 도망칠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잠시 후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 남은 자들을 모두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깨진 가구와 유리 조각으로 난장판이 된 거실에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 박지훈은 팔에 부상을 입었고 서연은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증오가 그들의 집을 침범했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마지막 사회적 장벽마저 완벽하게 허물어 버렸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살아남았다. 가택 침입 사건 이후 세상은 마침내 진실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다. 언론은 더 이상 강서연을 가십거리로 다루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증오 범죄에 맞서 가족을 지켜낸 그녀의 용기를 집중 조명했다. 질서의 파수꾼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자들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자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증오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그 자리에는 존경과 응원의 목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법정에 선 침입자들과 그 배후 세력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 질서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궤변은 대중의 분노만 살 뿐이었다. 재판의 결정적인 증인은 바로 강서연이었다. 증인석에 선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날 밤의 진실과 그들이 내뱉었던 증오의 말들을 남김없이 증언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판사를 향해 말했다. 저는 제 자리가 어디인지 압니다. 제 자리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곳, 바로 그들 곁입니다. 그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혈연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과 충성심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다시는 저와 같은 사람이 이런 끔찍한 증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결국 재판부는 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이렇게 썼다. 증오는 이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 정의는 구현되었고 저택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저택 앞을 막고 있던 기자들도 증오를 외치던 시위대도 없었다. 대신 익명의 시민들이 보내온 꽃다발과 응원의 편지들이 매일같이 배달되었다. 한때 그녀를 경멸했던 동네 주민들은 이제 그녀를 마주치면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모든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 저택에 부서진 가구들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불에 탔던 장미 온실도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복원되었다. 물리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박지훈은 더 이상 일에만 파묻혀 사는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나가 야구를 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찰 때마다 그는 곁에 있는 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서연은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이 이제 이 집의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이 행복한 풍경의 중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세 사람은 새롭게 단장된 장미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민주는 나비를 쫓아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박지훈과 서연은 나란히 걸으며 그런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많은 비극과 사투의 현장이었던 정원은 이제 아름다운 노을빛을 받아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박지훈이 멈춰서서 만개한 붉은 장미 한 송이를 꺾어 그녀에게 건넸다. 불에 타고도 장미는 더 강하게 다시 피어나는군.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치 당신처럼. 서연은 장미의 향기를 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붕대는 풀었지만 그녀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희미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흉터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서연 씨, 당신이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난 텅 빈 껍데기였어. 아내를 잃은 슬픔과 그룹을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잊어버린 사람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실했다. 당신은 내 아들만 구한 게 아니야. 당신은 바로 나를 구했어. 나를 얼어붙은 과거 속에서 꺼내주었고 다시 사랑하고 웃는 법을 가르쳐줬지. 당신이 없는 이 집은, 민준이가 없는 이 집은 더 이상 상상할 수도 없어.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세상의 모든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세상이 말하는 유진그룹의 안주인이나 재벌가의 사모님 자리를 주겠다는 게 아니야. 그런 건 당신에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아.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놀라 숨을 멈췄다. 나는 당신에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민준이에게는 따뜻한 엄마가, 그리고 나에게는 남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어주시오, 강서연 씨. 나와 결혼해주겠소. 그의 청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진실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분명했다. 네, 그럴게요. 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다. 멀리서 민준이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두 사람의 다리를 껴안았다. 세 사람은 저녁 노을이 물드는 장미 정원 안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강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다. 증오의 불길과 배신의 칼날 속에서 서로를 향한 충성과 희생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었다. 기나긴 폭풍이 지나가고 그들의 집에는 마침내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